안녕하십니까. MDMP의 생물을 담당하고 있는 이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올해 출제된 그 피트 2016년도에 약학대학 입문자격시험의 생물 추론에 대해서 전체적인 총평 해드리고 문제가 어떤지 좀 분석 해드리고 그다음에 일부 문제는 문제풀이를 해드릴게요. 네. 자, 올해 그 생물 추론의 주요 특징을 몇 가지로 요약해 본다면 첫 번째로 칠지선다가 새로 출제가 됐죠. 이건 이미 나온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몇 문제가 나오는지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올해 처음으로 제시를 해준 게 올해 피트 생물의 특징이죠. 그다음에 3번 문제 메르스 바이러스 관련 문제가 출제됐어요. 바이러스 문제는 그 캠벨 책도 그렇고 캠벨 책도 그렇고 지금까지 나온 밑에 문제도 그렇고 HIV 바이러스랑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이렇게만 문제가 나왔었는데 완전 새로운 바이러스죠. 근데 이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나올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난이도가 좀 높았던 문제로는 그 유전학 문제 5점짜리 문제 그 배점 자체도 어려운 문제로 되어 있었는데 9번 유전학 문제가 보통의 학생들이 풀기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이제 이런 거 말고는 나머지의 그 문제의 난이도라든지 출제 영역이라든지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동안 출제됐던 문제들하고 대동소이했습니다.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이제 제가 그냥 쓴 건데요. 보세요. 저 수업을 들은 사람들은 이제 많이 깜짝 놀랐는데 제 그 기출문제집, 실전문제집, 이번에 모의고사 비슷한 문제들이 대거 출제됐던 게 이번에 문제의 특징이죠. 자, 여기 그 설명드린 내용들의 많은 내용을 제가 직접 올리진 않는데 저희 그 홍보팀에서 아마 파일을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뭐 이런 내용들, 지금 하는 내용들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잘 들으시고 필요한 내용들은 홈페이지 같은 데 가셔서 내용을 이렇게 찾아보시면 아니면 학원에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아까는 특징이었고 이제 총평으로 보시면 난이도는 비슷하거나 소폭 상승한 것으로 느꼈을 것이다. 비슷했는데 이제 상승하게 그 느낀 요인들을 몇 가지 해보면 9번의 유전학 문제가 좀 어려웠고 그 다음에 칠지선다가 나왔기 때문에 예전 같은 경우는 뭐 3개 중에 하나가 몰랐는데 2개는 확실해. 2개는 확실한 걸 이용해서 보기를 딱 찾아보면 보기가 하나인 경우가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칠지선다는 3가지 보기를 모두 정확히 알아야 풀 수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난이도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칠지선다라고 하는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은 시험장에서는 소폭 좀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다. 이 정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출제 영역, 구성, 예전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가지고 작년이나 뭐 올해나 영역별로 뭐 단원별로 이렇게 나눠보면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물론 이제 그게 매년 똑같을 수는 없죠. 거의 비슷하다. 그냥 지금까지 공부하던 대로 공부하면 된다. 이런 말이고요. 다만 식물학 관련 문제가 4문제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올해만의 특징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피트는 4문제가 나왔던 해가 있습니다. 올해도 4문제가 나왔는데 그런 해가 있었고 미트디트는 딱 분석을 해보면 1년 그 40문제 중에 식물 문제가 1문제가 나오거나 2문제가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좀 보통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피트에서는 식물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보면은 식물을 꼭 잘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다른 학원에서는 암기형, 추론형 이걸 다르게 어떻게 표현을 하던데 이제 제가 말하는 암기형이라는 거는 그냥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외우면 풀 수 있는 문제 이런 걸 저는 이제 암기형이라고 하는 거고 추론형은 완전 추론은 없어요. 피트는 미트디트는 1문제 정도 가끔 있는데 논리로만 풀 수 있는 거, 뭐 논리야 놀자 이걸 잘 푸는 사람들이 풀 수 있는 거, 뭐 이걸 뭐라고 하자, 이걸 뭐라고 하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것들이 논리형, 추론형 문제인데요. 논리만으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추론형 문제라고 하면 그런 문제는 피트에는 없어요. 피트는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미트디트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다. 요거는 뭐다 이렇게 알려줘요. 알려주고 네가 한번 추론해 봐라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피트는 안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네가 이거 외워야 돼. 암기.
그 다음에 추론해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런 문제 매년 나오고 있었죠. 비트는 그러니까 무조건 논리만으로는 못 풀고 외우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이걸 바탕으로 한 추론형의 문제가 나오는데 그거의 비율도 예년과 비슷했어요. 저한테 고르라면 이제 5점짜리 문제가 많긴 많았는데 나머지는 그렇게 고난도 문항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외우면 풀 수 있는 사실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다만 그 외우는 내용 자체가 어렵다 이런 건 없잖아요. 외우는 그 내용이 일반적이지 않다 이런 말은 있는데 내용 자체가 어려운 문제는 저는 한 9번 정도밖에 없는 것 같고 나머지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고 신유형에 해당하는 문제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형태의 문제는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각각의 문항 분석은 제가 다 해놨어요. 이거는 여기서 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자료를 올려드릴 테니까 1번 문제는 어떤 내용이며 난이도는 어떠며 어떤 내용들을 물어봤는지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건 이런 거죠. 그동안 나왔던 그 기출문제와 비슷한 문제는 얼마나 나왔냐 이런 거 있어요. 전체 25문제 중에서 한 6문제는 기출문제와 거의 똑같은 문제. 그냥 피트 기출가 아니라 미트, 니트, 피트를 통틀어서 나왔던 개념의 문제가 얼마나 나왔냐 이 정도 나온다. 이런 걸 알아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잘 풀어와야 돼요. 기출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인데 새로운 유형의 문제는 저의 실전 문제, 저희 모의고사에 다 있었어요. 나머지 이런 문제들은. 그래서 제가 다 풀어드리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이제 한 6개 정도만 골라서 어떻게 비슷하며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정리를 하고 갑시다.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2017년도는 어떻게 문제가 나올 것이냐. 당연히 칠지선다로 나오겠죠. 선다랑 오지선다가 나오겠죠. 그 비율은 올해랑 비슷할 겁니다. 난이도 나오는 챕터, 단원, 내용, 추론 정도의 비율 이런 것들도 다 올해와 비슷할 겁니다. 다 올해랑 비슷할 거다. 그래서 올해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 문제들을 분석해서 그대로 공부하시면 돼요. 이 정도의 난이도의 이런 영역에서 문제가 나온다. 분석을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들을 분석해서 공부를 하면 된다. 여러분들이 혼자 분석을 못 하잖아요. 분석할 수 있으면 하시면 되고 혹시 못하겠다 그러면 저희 학원의 수업을 들으시면 돼요. 특히 제 수업은 이제 어떤 문제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요거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수업을 하거든요. 수업을 들으시면 돼요. 그냥 여러분들은 수업 열심히 듣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해야 되는 건 없어요. 기출문제 분석하는 기출문제 수업 듣고 이렇게 공부하라 그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 잘 맞을 것이다. 자, 기출만 분석해 주는 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문제가 나오죠. 신유형. 신유형 문제는 어때요? 또 제 수업에 있잖아요. 기출엔 실전 문제에서 새로운 유형 예상 문제를 다 해드리니까 이 수업을 들으면 다 대비가 됩니다. 지금까지 나온 문제, 기출문제 잘 듣고 새로운 문제 예상해서 들으면 된다. 저희 수업을 열심히 따라오면 다 잘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난이도 및 문제 유형이라든지 단원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추론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는 비슷합니다. 앞으로도 비슷할 겁니다. 혼자 하시는 분은 잘 분석해서 예년처럼 나온 것처럼 공부하시면 되고요. 수업을 들으실 분은 수업만 열심히 들으면 됩니다. 그런 작업을 제가 다 해드리니까 수업을 열심히 들으시면 돼요. 자, 문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비슷한지, 어떻게 푸는지 이런 것들을 살짝 맛배기만 해드릴 거예요. 6문제를 풀어드릴 건데요. 이거 말고 저는 사실 유전공학, 바이오 엔지니어링 이런 걸 전공했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제가 더 장점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은 사실 좀 설명이 길어요.
그리고 이 수업을 지금 제가 하는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공부를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굳이 그런 것까지 설명은 안 하려고 합니다. 사실 그런 설명에 대해서 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더 간단한 내용만 6문제만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실험이라든지 유전공학 문제 뭐 이런 것들에 제가 더 설명에 장점이 있지만 이건 좀 난이도가 있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설명을 안 합니다. 이 설명 듣고 싶으신 분들은 제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아직 여러분들 준비가 안 되실 수도 있어서 그냥 설명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맛배기로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감을 가지시라고 설명드릴 겁니다. 자, 문항을 25문제를 분석해 봤을 때 기출문제나 유사한 문제가 이 정도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10번 문제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자, 10번 문제는 처음, 그러니까 7지선다, 9번까지는 5지선다고 10지선다 처음 시작하는 문제인데, 자, 그림은 어떤 동물의 세포의 핵과 그 주변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기억과 디귿은 각각 리보좀인 핵공 중의 하나다. 기억, 니은, 디귿이 리보좀인 핵공 중의 하나니까 찾아내야 되는데 다 암기형이죠. 이는 핵 안에 존재하는 어떤 특정 구조물, RNA를 합성하는 곳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핵 안쪽이니까 기억이 인이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고, 핵공이라는 건 핵막에 존재하는 구멍이니까 디귿이 핵공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고, 리보좀은 단백질을 합성하는 곳인데 조면소포체에 붙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니은이 리보좀이다, 이렇게 알아내고 각각에 대해서 공부한 대로, 외운 대로 보기를 보고 풀면 돼요. 이런 게 이미 기출에서 나왔었다는 거죠. 거의 비슷한 그림이죠? 2007년도 미트디트에 출제됐었고, 저희 기출문제집 2장의 1번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런 문제가 나왔다. 세포의 각각 세포 소기관에 대해서 그림으로 그려서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림을 봤을 때 각각이 어떤 세포 소기관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각각 세포 소기관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도 다 외워야 된다. 저희 그 기출 문제집에 각각 세포 소기관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까지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기출 문제를 잘 풀어볼 뿐만 아니라 그런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내가 푸는지까지 대비를 해둬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어.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외워두면 문제 푸는 건 이제 암기로 풀면 되죠. 그렇죠? 기억이 아까 인이라고 했고, 니은이 리보좀이라고 했고, 디귿이 핵공이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에서 RNA 합성이 일어난다. 그러려면 이제 인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외워야 되죠. 제가 아까 기출문제 이런 데 다 써있다고 했죠. 인에서는 RNA 전사가 된다. 리보좀도 만들어진다. 이런 것들을 외우면 됩니다. 기억 맞는 내용이죠. 기억은 인인데 인에서는 RNA 합성이 일어납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면소포체의 리보좀. 자, 소포체 이렇게. 소포체는 조면소포체와 활면소포체가 있는데, 조면소포체에서는 단백질을 합성한 다음에 바깥으로 분비하는 그런 단백질을 만들어내게 돼요. 이것도 지식형입니다. 조면소포체의 리보좀에서는 바깥으로 나가는 분비되는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맞습니다. 자, 디귿은 핵공인데, 핵 안과 바깥을 통과하는 구멍이에요. 여기로 리보좀의 대단위체. 진액의 60S 리보좀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동하냐? 이동한다. 맞습니다. 사실 요거 인에서 관련된 내용인데, 인에서 리보좀의 60S, 40S가 각각 만들어진 다음에 걔네들이 각각 바깥으로 나가서 밖에서 합쳐져 가지고 단백질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식형 문제예요. 근데 유사한 문제라는 거죠. 이런 어떤 문제가 계속 나왔었냐? 세포에 대한 그림을 줘. 그림을 주고 세포 소기관을 이렇게 그려놔. 그림 보고 얘가 인이구나, 핵막이구나, 핵공이구나, 이렇게 알고, 그 다음에 여기 하는 기능 암기하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계속 나왔었고 나올 거라고 했고 올해 나왔습니다. 만약 그렇게 공부하신 분은 기억, 니은이 다 맞다 이런 걸 알 수 있었을 거고, 답은 그래서 7번이다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또 25문제 중에 MDP 기출문제와 유사한 문제로 이제 16번 문제가 있어요. 16번. 16번 문제는 사람에서 호르몬에 의한 혈중 칼슘 농도 조절 과정에 대한 내용이에요. 아까랑 거의 유사하죠? 예.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칼슘 농도 조절하는 호르몬은 3가지가 있어요. 칼시토닌, 바이타민 D, 부갑상선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의 각각의 기능을 암기하고 있어서 이미 기출문제에 나왔어요. 유사 문제 2014년도 미트디트 기출문제고요. 저희 기출문제집은 32장 6번에 나와 있어요. 항상성 단원에. 이런 문제 거의 비슷하죠? 소장과 신장과 뼈에 작용하는 여러 가지 분자 가와 나와 다가 있다. 걔네들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보고 가나다가 뭔지 맞춰봐라. 여기서도 가나다는 부갑상선 호르몬, 비타민 D, 칼시토닌 중에 하나다. 거의 똑같지 않나요, 문제가? 이런 문제가 나왔었으니까 준비하면 되는데 이거를 풀어내려면 가와 나와 다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요, 어떤 기능을 하는지 제가 또 기출문제집에 다 정리해놨어요, 요약본으로. 간단히 설명드리면 칼시토닌은 칼슘을 뼈에 저장하는 애예요. 그래서 혈중 칼슘 농도를 낮춰주는 애입니다. 즉 칼슘 농도가 증가했을 때 이 칼시토닌은 뼈에 칼슘을 저장시키고 뼈에서 칼슘이 못 나오도록 하는 애예요. 농도가 증가됐을 때 나오며 뼈에서 칼슘을 못 나오게 하는 애예요. 그래서 기억은 칼시토닌인 것을 추론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비타민 D. 직접적으로 소장에서 칼슘을 흡수할 수 있는 물질은 이 3가지 중에 비타민 D밖에 없어요. 암기형이죠. 비타민 D는 소장에서 칼슘 흡수를 촉진한다. 이런 내용들을 외우고 있으면 풀 수 있습니다. 디귿은 비타민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고, PTH는 부갑상선에서 나오는 호르몬인데 칼시토닌과 반대작용을 하는 기랑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칼슘의 농도가 증가하면 얘는 감소하고 반대로 농도가 감소하면 증가하는 애고, PTH는 뼈를 녹여서 칼슘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애죠. 그래서 여기는 PTH가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출문제를 잘 공부하고 기출문제에서 물어봤던 것들의 호르몬의 기능을 잘 외웠다면 이 피트의 기출문제 16번에 기억이 칼시토닌인 거, 니은이 PTH인 거, 디귿이 바이타민 D인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런 내용들을 외우고 있었다면. 그래서 기억, 칼시토닌 맞죠? 네, 기억 맞구나. 니은은 PTH인데 PTH는 아미노산이 연결돼서 만들어지는 펩티드 호르몬 맞아. 지식형이죠? PTH가 펩타이드 호르몬인 거 그냥 외우면 되는 복이죠. 디귿은 부신수질에서 합성된다 라고 했는데, 디귿은 활성 비타민 D 중에 하나, 활성 비타민 D죠. 활성 비타민. 자, 바이타민 D는 처음에 피부에서 UV를 받으면 처음 만들어져요. 그러다가 간에서 한번 하이드록실레이션 되고, 그 다음에 신장에서 PTH 자극에 의해서 한 번 더 하이드록실레이션 되면 OH기를 3개 가지는 활성형의 바이타민 D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활성형인 바이타민 D는 신장에서 합성된다. 이렇게 해야 돼요. 부신은 신장이 아니라 신장에 달려있는 기관이죠. 신장에서 합성되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보기입니다. 기억, 니은이 맞으니까 답은 4번이다. 네. 두 문제 풀어보면서 기출문제에 나왔던 내용들의 핵심 개념들을 잘 외우면 문제 풀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와 유사한 문제로 이제 9번 문제 또 있습니다. 제가 6개 중에 다 풀어지는 않고 이제 마지막 기출문제 유사 문제 중에서 이제 9번 문제를 마지막으로 풀어드릴게요. 9번 문제는 유진학 문제며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9번 문제는 하디 바인베르크에 대한 문제이면서 가계도가 그려있죠? 유전학 문제를 동시에 물어보는 문제예요. 유사 문제로는 미트디트 말고 피트, 2013년도 피트 기출 문제랑 거의 똑같고요. 기출문제집, 제 기출문제집에 9장에 36번에 있어요. 문제 보시면 하디 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고 있으면서 가계도를 주고서
몇 %로 이런 아이가 생길 것이냐 퍼센트를 물어보는 문제죠. 예, 완전 거의 똑같은 문제예요. 이것도 보시면 올해 9번 문제를 보시면 하디-바이엔베르크 평형에 대한 문제고, 그다음에 어떤 가계도를 주고 물어봤을 때 몇 %의 어떤 자손이 생기겠는가 물어보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나왔던 문제들을 다 잘 여러분들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똑같은 문제는 안 나오죠. 근데 그거에 파생될 수 있는 문제까지 풀 수 있게 공부를 좀 해두시면 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설명이 좀 있네요. 19번 문제에서 5,000명으로 구성되며 남녀수는 동일하고, A, B는 서로 다른 상 염색체상에 존재한다. 무슨 말이죠? 독립되어 있다. 염색체가 다르다. 독립되어 있다라는 말이고, 그 다음 대립유전자는 딱 한 쌍만 있다는 거죠. 우성, 열성. 두 개 이상 있을 때, 3개, 4개 있을 때는 복대립유전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얘들은 우성 대립유전자, 열성 대립유전자 딱 2개만 있다. 그들의 우열 관계는 분명하다. 우열의 법칙이 성립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A 형질 나타난 사람이 950명이며 B가 나타난 사람은 800명이다. A 형질 나타난 사람은 950명이며 B 형질 나타난 사람은 800명이다. 이건 좀 이따 써야 돼요. 네, 이렇게. 시험 문제 풀 때는 이렇게 밑줄 쳐놓고 이제 분석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가계도를 알려줬어. 이게 좀 어려웠는데요. 자, 보시면 이 남자는 A 형질이 있고 이 사람은 A 형질이 있어. 그런데 이 자손인 이 철수는 A 형질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많이 연습해야 돼요. 부모 둘 다 형질이 있었는데 형질이 없으려면 대립유전자 두 가지밖에 없다고 했죠. 그래서 라지 형질 A에 대해서 대립유전자를 라지 스몰이라고 쓰면 이런 경우에 있고 없는 형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A가 우성, 형질 A가 우성이면서, 라지 A가 우성이면서 이 둘이 이형 접합자면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난 이 철수는 A 형질이 나타나지 않는 열성 동형 접합자일 수 있어요. 자, A가 우성이니까 형질 나타나죠. 근데 이형 접합자니까 여기서 스몰 A를 받으면 철수는 스몰 A야. 그러면 A가 우성인데 라지 A가 없으니까 스몰 A 2개만 있으니까 얘는 열성 형질, 즉 형질 A를 나타내지 않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이 둘 모두 B 형질이 없었다가 둘이 결혼한 철수는 형질 B가 나타났잖아요. B가 없다가 둘이 결혼했더니 형질 B가 나타나요. 이렇게 되려면 이 형질 B는 열성이어야 돼요. 형질 B는 열성. 형질 B가 열성이어야 돼요. 부모는 라지 B 스몰 B, 얘는 스몰 B면 또 이걸 설명할 수 있어요. 자, 형질 B가 열성이니까 B 스몰 B 하면 이형 접합자니까 B의 형질 B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우성이 있으니까. 이게 열성이잖아요, 열성. 이렇게 해서 헷갈릴 것 같은데, 형질 B, 어떤 특징, 주름진 것이라는 걸 형질 B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어떤 특징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우성이 있으니까. 우성인 라지 B가 있으니까 형질 스몰 B, 열성의 형질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죠. 형질 B가 나타나지 않은. 이 둘이 결혼했는데 스몰 B가 가면 얘는 모두 열성의 형질 대립유전자만 가지고 있죠. 스몰 B. 열성의 형질 B가 나타날 수 있죠. 네. 형질 라지 B는 열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모두 열성이라 A는 우성, 형질 B는 열성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내셔야 돼요. 이게 좀 어려웠던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근데 A 형질이 950명이죠? 근데 이건 5,000명 중에 5,000명이면 하디-바이엔베르크 법칙 계산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5,000명 중에 950이니까 비율을 10,000명으로 바꾸면 더 편해요. 10,000명에 1,900명. 10,000명 중에 1,600명인데 형질 A는 우성 형질이잖아요. 우성 형질인 사람이 1,900명
이라는 거는 우성 형질이 나타나지 않은 사람, 형질 A는 우성이니까 A가 나타난 사람이 950명이라는 거는 만 명 중에는 5,000명이 950명, 만 명 중에 1,900명이 형질 A를 나타낸 거죠. 형질 A를 나타낸 거. 그러면 형질 A가 나타나지 않은 사람, 형질 A가 나타나지 않은 사람은 만 명 중에 8,100명이겠죠. 열성으로 바꿔야 돼요.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에서 그 유전자 비율을 구할 때 열성 형질로 주로 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형질 A가 나타나는 1,900명 안에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대립 유전자가 라지 A, 라지 A인 사람도 있고, 라지 A, 스몰 A인 사람도 있어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계산하기가 복잡하거든요. 근데 형질 A가 나타나지 않은 사람은 유전자형이 스몰 A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스몰 A의 비율을 구하는 게 되게 간단해지죠.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은 열성 대립 유전자의 비율을 구하는 게 더 훨씬 심플해요. 열성 대립 유전자 두 개가 모일 확률이 이거라니까 Q의 제곱을 하죠. 열성 대립 유전자 A가 나타나는 확률을 Q라고 하면 A가 만날 확률은 Q의 제곱 아니겠어요? 그 확률이 10,000분의 8,100이니까 쇽쇽 지워보면 100분의 81이고, 그러므로 Q, 즉 열성 대립 유전자 스몰 a가 나타날 확률은 10분의 9죠. 루트 씌우면. 자, 그러면 열성 대립 유전자 A가 나타날 확률이 10분의 9면 라지 A가 나타날 확률은 10분의 1이 됩니다. 10분의 1. 그렇죠? 이거 여러분 아시죠? P 더하기 Q는 항상 1이니까. 자,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구하면 되는데, 얘는 B는 열성 형질인데, 열성 형질이 나타날 확률이 10,000분의 1,600이니까 얘는 바로 하면 되겠네. 열성 Q, B가 제곱이 된 확률이 10,000분의 1,600. 그러므로 B가 나타날 확률 Q, 루트를 씌워주면 10분의 4가 되고, 라지 B가 나타날 확률은 1에서 10분의 4를 빼면 10분의 6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각각 제가 더 써놨어요. 라지 A가 나타날 확률은 0.1이고요. 10분의 1. 스몰 A가 나타날 확률은 0.9예요. 그 다음에 라지 B가 나올 확률은 0.6이고요. 스몰 B는 0.4. 라지 B 0.6, 스몰 B 0.4가 되죠. 철수가 이 집단의 임의의 여성과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의 성질 A, B가 모두 나타날 확률은 얼마인가? 라고 했어요. 자, 이 철수는 A, B, B로 유전자에 결정됐어요. 얘가 생식세포를 만들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는 스몰 a, 스몰 b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임의의 여성이 라지 A 가질 확률 얼마? 0.1. 스몰 a 가질 확률 얼마? 0.9.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라지 A 가질 확률은 이렇게 쓰면 되고 스몰 a 가질 확률도 그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면 임의의 여자가 라지 A, B를 가질 확률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곱하기 요거 하면 되죠. 0.06. 그 다음에 임의의 여자가 라지 스몰 b를 가질 확률은 이거 곱하면 0.04. 그 다음에 스몰 a 라지 b를 가질 확률은 94, 96에 54. 0.54. 94, 36. 이렇게 되죠? 근데 결혼을 해가지고 그 아이가 형질 A와 B를 모두 가져야 돼. A는 형질 우성이니까 라지 A가 있어야 되고, 형질 B가 나타나려면 스몰 B가 돼야 되죠? 그래서 요거만 되네요. 이렇게 맞나야
라지 A를 가지고 있으면서 스몰 b가 되죠. 이렇게 둘이 만나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스몰 B 안 되죠. 그래서 안 되는 거고, 이렇게 결혼하면 스몰 A 다 스몰 A잖아. A 형질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저거 다 아니에요. 딱 요것만 돼. 여기 계산해보면 0.04 AABB. 그래서 이런 아이가 태어날 확률은 0.04예요. 0.04. 답이 1번이죠? 1번. 0.04. 좀 어렵죠? 이제 어려운 문제라고 했잖아요. 자, 이 문제가 풀면 어려운데, 제 수업을 들면 차근차근 이제 문제 푸는 거에 대해서 하나씩 이렇게 알려드려요. 쉽게 나중에 다 배울 수 있고, 이런 문제들 다 풀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꼭 맞춰야 되는 문제가 될 거예요. 자, 비슷한 문제 3문제가 더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 지금 풀어드리지는 않을게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같이 풀어봐요.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유형이지만, 제가 이미 출제됐던 문제가 나머지 문제를 차지하고 있어요. 자, 그 중에 이제 간단한 문제로 3번 먼저 한번 보시면, 3번. 아까 메르스 바이러스. 문제입니다. 자, 메르스랑 사르스는 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유래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형태가 바이러스로 관찰해보면, 코로나가 그 태양에서 이렇게 왕관처럼 이렇게 슉슉 보인다고 해서, 태양에서도 그 코로나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바이러스 관찰해보면 태양처럼 왕관처럼 보인다. 그래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불러요. 이 문제도 이렇게만 알려줬기 때문에 지식형 문제인데, 이거를 왜 내가 외웠어야 되냐면, 올해 메르스 바이러스 엄청 유명하게 히트를 쳤잖아요. 그래서 외웠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2015년도 8월 MDMP 모의고사 33번에 문제로 냈어요. 다음 메르스 바이러스의 생활사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모식도 알려줬고, 제가 또 해설에 이 메르스 바이러스의 특징, 모의고사 해설에 이렇게 넣어드렸어요. 메르스는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다. 요게 중요했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내가 외피 바이러스며 단일 가닥의 플러스 스트랜드의 RNA 바이러스예요. 플러스의 싱글 스트랜드 RNA 바이러스다. 그 다음에 이런 계열로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르스가 있다. 이런 것도 다 제가 모의고사 해설에 다 넣어드렸던 거죠. 자, 이해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죠. 그래서 이건 바이러스 생활사를 알아야 되는데, 자, 마이너스 싱글 스트랜드 RNA 바이러스는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요. 그러면서 엔벨롭을 가진, 아까 설명해서 외피를 가진 바이러스라고 됐죠. 자, 얘네들이 부착해서 들어가, 침투해. 근데 얘는 플러스의 싱글 스트랜드 RNA 바이러스라고 했죠. 자, 얘네 바이러스 생활사, 제가 뭐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거 다 외우라고 해요. 마이너스는 어떻게 생활사가 구성되며, 플러스는 어떻게 되며, 이렇게 설명드리는데, 자, 여기 한 분자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바이러스 생명체이기 때문에 자기 자손을 많이 만들려고 해. 그런데 자손 바이러스를 많이 만들려면 바이러스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RNA도 필요하고 그걸 둘러싼 단백질, 캡시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 자기가 가지고 들어간 RNA 중합효소를 이용해서 마이너스 RNA를 많이 만듭니다. 자, 플러스의 반대, 상보적으로 만든 RNA를 마이너스라고 불러요. 또 자기가 가지고 들어간 RNA 중합효소를 이용해서 마이너스의 상부적인 플러스를 많이 또 만듭니다. 더 많이 만들어요. 자, 그러면 뭐가 돼? 플러스 똑같은 RNA가 만들어 복제가 됐죠. 그러니까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RNA를 준비했어요. 그럼 나머지 플러스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 이 플러스라는 게 바로 mRNA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플러스라고 불러요. 마이너스는 mRNA의 반대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단백질을 만듭니다. 캡시드 단백질도 만들고요.
또 뭐도 필요한가 보니까 외피 단백질도 필요하죠. 그러면 RNA, 캡시드, 외피가 다 합쳐진 바이러스가 만들어지죠. 이런 거를 비리온이라고 불러요. 비리온. 비로이드 아니에요. 비로이드는 바이러스하고 유사한데 더 하등한 애들을 비로이드라고 불러요. 이런 바이러스는 비리온이라고 부릅니다. 비리온. 비로이드가 아니라 비리온. 자, 근데 단백질을 만드는 데 좀 약간 디테일이 있어요. 캡시드는 세포질에 존재하는 자유 리보솜에서 만들고요. 그다음에 외피와 같이 엔벨롭에 존재하는 단백질은 부착 리보솜, 조면 소포체에서 만듭니다. 이런 거 다 제가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예전에 모의고사 때 설명을 해드렸던 거예요. 이런 생활사 알고 있어야 푸는 문제죠. 그래서 1번 봤죠? 전사체 합성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가지고 들어간 중합효소를 이용해서 만들어낸다. 전사체, 유전체. 그래서 다 플러스 마이너스 RNA를 만들든 플러스 RNA를 만들든 자기가 가지고 들어간 RNA 중합효소를 가지고 만들잖아요. 그래서 1번이 바로 맞는 내용이에요. 1번 맞고. 캡시드 단백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단백질 어디서부터 만들어 나오죠? 자기가 가지고 들어간 거에 바꾸면 자기의 RNA로부터 캡시드 만들어내죠. 숙주세포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틀립니다. 그 다음에 외피 단백질 합성에는 부착 리보솜이 조면 소포체에서 만들어내죠. 숙주세포의 세포소양 관여하지 않는 게 숙가 아니라 숙주세포의 리보솜 플러스 소포체가 관여합니다. 틀려요. 역전사로 합성한 유전체. 얘는 플러스의 싱글스탠드 RNA 바이러스고 코로나 바이러스죠. 역전사로 유전체 내 숙주의 유전체 내 삽입하는 이런 바이러스는 레트로 바이러스죠. 레트로 바이러스. HIV 같은 레트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건 또 틀린 설명이죠. 자손을 만들었을 때 이 A가 비로이드이다? 아니다. 비리온이다. 틀리다. 그래서 1번만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죠. 근데 이거는 많은 학생들이 몰랐을 것 같아서 그런지 배점은 3점으로 낮게 배점을 했네요. 근데 그냥 아냐 모르냐의 내용이죠. 알고 있었으면 그냥 풀 수 있는 내용, 몰랐으면 못 풀었는데 제가 8월 달에 나올 것 같다 그래서 문제를 냈고, 보기도 그렇잖아요. 엔벨로 뭐 단일 가닥이냐, 숙주의 뭐 중합효소를 이용하냐 아니냐 이런 내용들을 물어봤었거든요. 모의고사를 열심히 복습했으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을 것 같아요. 자, 신유형이지만 제 문제에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또 8번 문제랑도 비슷합니다. 나머지 다 나머지 아닌 게 없어요. 다 이제 제가 했던 거랑 유사한 문제인데 대표적인 건 이제 3개만 뽑아서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자, 8번 문제. 자, 8번 문제는 에틸렌에 대한 3중 반응이에요. 3중 반응. 자, 식물이 자라다가 식물이 이렇게 자라다가 돌 같은 걸 만나면 이렇게 휘어져 가지고 이렇게 비껴서 자라거든요. 이때 나타나는 반응을 3중 반응이라고 하는데, 식물이 돌을 만나면 에틸렌이란 분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3중 반응을 일으킵니다. 저것도 제가 몇 년 전부터 막 늘 강조했던 내용이고, 또 미트에서도 비슷한 개념이 나왔던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에틸렌이라고 하는 분자가 나오면 얘가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에 결합해서 쭉쭉쭉 신호 전달 과정을 거쳐서 3중 반응이 나타난다. 뭐 이런 거 계속 설명해 드렸던 거죠. 리간드가 리세트에서 신호 전달하면 3중 반응이 나타난다. 3중 반응은 뭐냐면 얘가 휘어지면서 돌에 의해서 눌리지 않도록 굵어지고, 그 다음에 이때는 많이 길쭉하게 자랄 필요가 없잖아요. 신장이 저해되는 현상,
이 세 가지를 삼중 트리플 리스판스, 삼중 반응이라고 하죠. 그래서 에틸렌이 삼중 반응을 결정하는 리간드예요. 자, 이런 문제 제 실전 문제집 학원의 19장 26번에 있어요. 자, 다음은 기지상태 생물 호르몬인 에틸렌에 대한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이걸 처리하면 삼중 반응을 보인다. 이렇게 휘어지면서 두꺼워지는. 여기에 관련된 분자로 아인, 에토, CTR 돌연변이체가 있다. 말해가지고 문제를 풀게 했습니다. 에틸렌 처리했을 때, 뭐 에틸렌 합성 저해제를 처리했을 때 완전 똑같잖아요. 이번 문제 보시면 제 문제집의 문제인데 아인, 에토, CTR 이런 거 나오고 에틸렌 처리하고 에틸렌 합성 저해제 처리하고 이런 조건으로 문제 됐는데 이번에 그 8번 기출 문제를 보시면 에토 돌연변이, 아인 돌연변이, 에틸렌 처리한 거, 에틸렌 합성 저해하는 거 처리한 거 거의 똑같이 나왔죠. 저는 수업할 때 이미 설명을 드려요. 에틸렌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이 리셉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에틸렌이 있는데 리셉터가 없으면 결합 못하니까 신호전달 안 되니까 삼중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근데 이 리셉터의 이름이 아인이에요. 아인. 그 다음에 이 에토 돌연변이는 이 에틸렌을 많이 합성하는 돌연변이가 에토 돌연변이에요. 그러니까 에토 돌연변이 어떻게 했어요? 에틸렌을 많이 만드니까 리셉터에 많이 결합해서 신호전달이 많이 돼서 삼중 반응이 많이 일어나요. 에토 돌연변이는 에틸렌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삼중 반응이 많이 일어나요. 아인 돌연변이는 리셉터가 없기 때문에 이상하기 때문에 신호전달 안 해서 삼중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자, 거기다 에틸렌을 추가로 더 넣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원래 에토 돌연변이는 원래도 에틸렌 많이 만드는데 추가적으로 더 넣으면 더 신호전달 많이 시키니까 삼중 반응만 일어나겠죠. 그렇죠? 더 많이 일어나요. 더 많이 일어나요. 근데 에토 돌연변이에다 에틸렌 생합성 저해제를 처리하면 어떠냐? 위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에토 돌연변이는 더 많은 에틸렌을 합성하는 돌연변인데 에틸렌 생합성 억제제를 처리하면 에틸렌 생합성은 중지된다라는 말이 위에 있어요. 그래서 에토 돌연변에다 생합성 저해제를 처리하면은 에틸렌이 아예 안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안 만들어지면 얘가 여기 결합할 수 없겠죠? 신호전달 안 되겠죠? 삼중 반응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토 돌연변에다 에틸렌 생합성 저해제를 처리하면 삼중 반응 일어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아인 돌연변 생각해 볼까요? 아인 돌연변이는 이 리셉터 돌연변인데 위에 설명되어 있어요. 아인 돌연변이는 에틸렌 수용체 기능이 상실된 돌연변이다 라고 설명되어 있죠. 기능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다 에틸렌 처리해도 어때요? 신호전달 못 가니까 안 돼서 삼중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에틸렌 처리해도. 에틸렌 못 만들게 해도 어차피 없어. 얘도 없어. 신호전달 안 돼. 삼중반응 안 가. 삼중반응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 문제 뭐 열심히 풀었거나, 아니면 제가 기본반에서도, 아니, 기출문제 풀이반에서도 이런 거 뭐 많이 설명하거든요. 신호전달, 에틸렌에 대해서. 그런 걸 공부하셨다면 쉽게 추론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답은 2번이다.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나머지 다 해드리고 싶은데 너무 비슷한 게 많아가지고 근데 마지막 비슷한 문제 중에 마지막 해봅시다. 24번 문제. 자, 24번 문제는 따개비에 대한 문제고 따개비 되게 유명한 예예요. 따개비가 서로 경쟁하는 문제인데 요 내용이 캠벨 책에 있어요. 오래전부터 이런 문제가 나올 거다 엄청 이렇게 막 설명을 했어요. 이게 모의고사 문제인데 모의고사 말고도 제 실전 문제에도 유사한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또 나올 것 같아가지고 MDMP 모의고사 2회 25번에 실전 문제 학원에도 있지만 이런 문제를 거의 비슷하죠. 따개비에 대한 문제고 두 종의 따개비가 있는데 어디까지 자랄 거냐 이런 거. 그다음에 그 지역 A, B, C 지역에 따라서 둘이 경쟁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를 이미 출제했었습니다. 거기서 키워드가 뭐냐면 생태적 지위, 기본 생태적 지위 이런 것들이 키워드고요. 그다음에 경쟁 베타, 실제 생태적 지위 이런 것들이 키워드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룬 문제를 출제를 했었는데 여기서 그런 내용이 나오죠. 따개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죠. 따개비가 있는데 A종과 B종이 있다. 두 가지 종이 따로따로 있어요. 걔네들의 어릴 때랑 성체가 있다. 유생은 어린애고 성체는 다 자라네요. 그랬을 때 걔네가 어디서 자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A, B가 같이 있을 때 어디가 자랄 수 있으며 어디만큼 자랄 수 있으며 분포가 어디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아래 보면 문제에서 A만 서식할 경우 유생과 성체의 분포는 기억과 동일하게 나타나고 B만 서식할 경우 유생과 성체의 분포는 니은과 동일하게 나타난다. 자, 누구만 자란다. 그럼 경쟁이 없는 거예요. 경쟁은 두 종이 같이 있을 때예요. 같이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A만 서식하면 유생도 그렇고 성체도 그렇고 다 기역처럼 나타나는데요. 기역처럼. 유생도 이렇게 되고 성체도 이렇게 된대요. 마찬가지로 B도. B만 서식하면 유생과 성체 모두 다 니은처럼 된대요. 이걸 뭐라 부르냐면 기본 생태적 지위라고 불러요. 기본 생태적 지위. 누군가 관여하지 않았을 때 얘네들이 차지할 수 있는 그 영역. 지위가 이제 생태학 용어로 니쉐라고 부르는데 살 수 있는 것. 기본 생태적 지위가 기역과 니은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누구랑 같이 있을 때 원래 살고 싶은데 못 살고 이렇게 밀려나가지고 실제 살고 있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실제 생태적 지위라고 불러요. 원래 이 성체는 기역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살 수 있는데 같이 섞었더니 여기선 못 살죠. 여기서만 살 수 있죠. 그래서 요 영역이 바로 A종의 실제 생태적 지위예요. 마찬가지로 B종도 같이 자라지 않으면 니은 영역에 자랄 수 있는데 같이 자라겠더니 요만큼밖에 못 자라죠? 요 영역이 B종의 실제 생태적 지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여기서 못 자라고 얘는 여기서 못 자랄까? 경쟁 때문에. 경쟁을 하면 서로 손해보거든요. 그래서 손해를 봐서 서로 이렇게 피해. 경쟁을 하면 서로 손해를 보아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또 키워드들이 있는데 손해를 보니까 서로 피하게 되죠. 그걸 뭐라 부르냐면 형질치환이라고 불러요.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어요. 경쟁에 나타나는 키워드. 경쟁하다가 둘 다 손해보니까 너는 이거 먹고 나는 이거 먹자. 이것도 기출문제 나온 적이 있는데 똑같은 먹이를 먹다가 그래 그럼 나는 큰 걸 먹을 테니 넌 작은 걸 먹어라. 그래서 얘는 부리가 커지고 얘는 부리가 작아졌어. 새 중에 새가 있는데 큰 걸 먹다 보니까 부리가 커졌어. 얘는 작아졌어. 이걸 형질치환이라고 불러요. 손해를 보다가 서로 형태가 변하는 거. 싸우다가 두 종 중에 한 종이 아예 거기서는 안 자라. 이걸 바로 경쟁 베타라고 합니다. 두 종이 경쟁하는 거 엄청 시험에 많이 나왔으면 형질치환, 형질베타가 엄청 중요하다. 제가 막 기출반에서 엄청 입이 마르도록 강조했는데 드디어 또 나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기역에서 자랄 수 있는데 여기서 자라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경쟁 베타가 일어나서 그래요. 여기서 아예 못 자랐잖아요. 아예 없어지면 경쟁 베타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B종도 여기 다 영역에서 자랄 수 있었는데 여기서 못 자라잖아요. 이 현상은 바로 경쟁 베타 때문에 그래요. 자랄 수 있었는데 못 자라게 되는 거. 한 종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 경쟁 베타는 빵이 돼야 돼요. 0이 되어야 돼요. 못 자라야 경쟁 베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기억은 왜 틀리냐면 경쟁적 베타, 경쟁 베타를 경쟁적 배제, 컴피티티브 엑스클루전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 경쟁 베타의 개념을 잘못 설명해서 기억은 틀린 거예요. 자, A, B가 혼합 서식하는 거 안반에 가해서 이 가해서 A가 못 자라는 거는 경쟁 베타 때문에 아니라 원래
얘가 못 자라는 곳이에요. 가는. 그쵸? 네. A와 B가 혼합한 안반에 가에서 A 성체가 없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기본 생태적 지위에서 못 자라는 지역이기 때문이다지 경쟁 배타가 일어나서 못 자라는 건 아니에요. A는 나 지역에서 B는 다 지역에서 경쟁 배타가 일어난 거예요. 가 지역에서는 A종의 경쟁 배타가 일어난 거 아닙니다. A의 성체가 없는 이유는 기본 생태적 지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맞는 답인데 잘못 설명했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되는 거예요. 자, 나에서 A와 B의 기본 생태적 지위는 중복된다. 자, 나, 기억, 니은 모두 기본 생태적 지위죠. 니은도 여기 기본 생태적 지위, B종의 기본 생태적 지위, 기억은 A종의 기본 생태적 지위. 나 영역에서 A종의 기본적 생태적 지위, B의 생태적 지위는 서로 겹치는 영역이죠. 네. 나에서 A와 B의 기본 생태적 지위는 겹친다, 중복된다, 맞는 설명이에요. 니은 맞습니다. 자, 디귿 A와 B가 혼합 서식하는 안반에 다해서 B 성체의 서식에 미치는 영향은 해수면의 높이가 크냐, 종간 경쟁이 크냐입니다. 자, 같이 자랄 때 다해서 B 성체 여기를 물어보는 거죠, 여기. 자, 같이 키울 때 다해서 B 성체가 못 자라는 이유는 경쟁 베타 때문에 그렇죠. 경쟁 베타. 두 종이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못 자라는 거죠. 경쟁하기 때문에 못 자라는 건데 해수면 높이가 더 중요하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보기예요. 자, 해수면이 그렇게 중요한 요소였다면 원래 이 성체는 같이 자라지 않고 따로따로 자랐을 때도 여기까지만 자라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아까 뭘 했죠? B만 서식하게 되면 성체도 니은처럼 자랄 수 있다라고 아까 했죠. 원래는 B만 있으면 이렇게 자랄 수 있어. 근데 성체 때 요만큼까지밖에 못 자라는 이유는 여기에서 종간 경쟁에 의한 경쟁 베타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못 자라는 거지 해수면 때문에 못 자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인을 잘못 설명했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설명이에요. 그래서 기억, 디귿 틀리고 니은만 맞아서 2번이 답이 됩니다. 다 설명드렸네요. 네. 자, 그래서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시면서 되게 유사한 문제가 많이 나왔구나. 기출문제를 다시 풀어야 되겠구나. 예상 문제가 돼 있는 실전 문제나 모의고사를 잘 풀어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드시죠? 네. 아직 배경 지식이 없는 게 굉장히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문제풀이 자체의 중요성보다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구나 이런 개념을 가지도록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2016년도의 피트 총평 및 문제 해설을 다 해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잘 분석해 보시고 좋은 결과 얻도록 공부 방향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